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정부는 계속해서 행정명령으로 병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3차 접종도 기본 접종 후부터 3개월로 앞당겨졌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예약이 시작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은 7천 명대를 이어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과 여야 선대위 움직임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사흘째 7천 명대, 위중증 환자도 800명대 중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황이 나빠지면 사적 모임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 특단의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사흘 연속 7천 명대를 이어가며 누적 확진자 수는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위중증 환자 역시 3일째 800명대 중반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53명이나 늘었습니다. 수도권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5.4%로 사실상 거의 다 찬 상태이며 전국적으로도 80%에 가깝습니다. 수도권에서 하루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사람도 1,258명으로 전날보다 200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재택치료 환자도 2,000명 넘게 늘면서 전국적으로 2만 명이 넘습니다. 방역 지표가 계속 악화하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사적 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을 제한하는 특단의 방역 대책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더 꺾이지 않고 더 확대되고 또 확산세가 더 추가된다고 그러면 다음 주에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봉쇄까지 가는 최악의 상황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또 병상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자 행정명령을 통해 병상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확보하는 병상은 중증병상 158개를 포함해 모두 1,899개입니다. 이와 함께 모든 병상을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거점 전담병원을 계속 지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추가 행정명령과 거점 전담병원 지정만으로도 5천 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새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서울에서만 3명이 늘어 누적 63명입니다. 방역당국이 오미크론 감염자를 확인하기 위해 추적하고 있는 대상자는 약 2,300명에 이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정부가 청소년 대상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방역 패스를 확대 적용하기로 하면서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방역 패스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 소원도 제기됐는데요. 방역 당국은 관련 의견을 반영해 세부 내용을 다듬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만 다중이용 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방역 패스를 청소년에게도 확대하는 방안이 발표되자 학부모들은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정부에서 너무 강압적으로 결정한 것 같고요. 학생들하고 엄마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행정 편의에 따라서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청소년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더라도 방역 패스는 반대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부도 믿어야 되고 저희 의료진들도 다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자율에 맡겼으면 좋겠어요. 학원이 됐든 그 독서실 됐든 거기서 판단을 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해 위헌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원과 독서실 등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건 학생들의 학습권 등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접종 완료자에 비해 접종 미완료자의 일상생활을 보다 더 엄격히 제한하는 정부의 이번 방침은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 없이 자의적인 차별로서 시민 400여 명과 함께 헌법 소원을 제기한 이 학생은 다음 주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백신 부작용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폭력입니다. 청소년 대상 방역 패스를 두고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직접 답변에 나섰습니다. 백신 접종과 방역 패스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역 조치라며 거듭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현재 청소년들이 맞고 있는 화이자 백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도 청소년 접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받았습니다. 다만 잇따르는 논란을 의식한 듯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세부 시행 방안을 다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헌법 소원을 제기한 청소년과 시민들은 정부 방역 당국자들을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도 밝혀 방역 패스 도입을 둘러싼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 번질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7,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20살 미만의 소아 청소년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백신 접종률은 여전히 낮아서 우려가 큽니다. 예, 어떤 방안들이 필요한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모시고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신규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7,000명대, 그리고 위중증 환자가 800명대 중반. 이 정도 상황이 뭐 갑자기 나아질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위험한 건 어떤 겁니까? 이제 중증 환자가 이미 850명 정도 돼서 수도권이 한 88% 정도, 그다음에 전국이 중환자실 사용이 80%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이제 7,000명대로 이번 주 들어 확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생긴 중환자들은 되게 1, 2주 간격을 또 뒤늦게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간신히 병상을 확보해서 조금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 병상이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다 꽉 찰 상황들이 될 거고, 그다음에 지금의 유행상을 꺾지 않으면 중환자 범위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2, 3주 후에는 사용 가능한 중환자실이 거의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사실 이미 이제 한 80에서 90%를 넘게 되면 중환자실에서 병상 교체를 위해서 쓰는 정도의 병상만 남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용 가능한 병상이 거의 없어서 실제로 뭐 자택 대기 중에 사망하는 분들도 사실 나오고 있고, 일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있는 환자들이 전원이 안 되는 상황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예. 매우 지금 그 중환자 발생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지금 가장 이제 의료 체계 위협이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주부터 방역 강화 조치가 시작됐는데요. 효과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이 필요한 겁니까? 일단 이번에 했던 이제 조건이 이제 사적 인원 숫자만 6명, 8명으로 이제 줄인 것뿐인데요. 이게 사실 이 정도로 하기엔 이미 너무 규모가 커져 있었거든요. 오히려 이 정도 규모가 2주 전쯤에 시행됐으면 지금쯤 그래도 영향을 끼쳤을 텐데, 지금은 규모가 너무 커진 상황이어서 보통은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 좀 더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좀 더 강력한 형태의 거리 두기가 시행이 돼야지 좀 빨리 꺾일 수 있는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 계속 특단의 대책을 하겠다고만 얘기하지 실제로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는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나온 얘기도 더 지켜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특단의 조치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더 지켜봐도 뭐 특별히 갑자기 나아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특단의 조치가 나온다고 보면 어떤 조치들이 예상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제 거리두기 중에서 저희가 했었던 것 중에 하지 않은 거는, 일단은 이제 식당이나 카페 같은 다중이용 시설에 영업 시간 제한 아직 안 했잖아요. 유흥업소만 12시간 제한돼 있는데, 일단은 작년에 2.5 단계 수준 정도 또는 지난 7월 달까지 유지됐던 그 4단계의 수준 정도까지는 강화시켜도 쉽지 않은 상황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전문가들 얘기로는 뭐 수도권 같은 경우는 9시까지 영업 제한한다든지 또 비수도권 10시까지 제한하는 정도 수준까지는 강화를 해야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오늘 그리고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니까요. 저희가 그래픽을 또 준비한 게 있는데요. 20대가 16% 정도고요. 또 19세 이하가 이만큼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지금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까?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주간 단위에 지금 이제 10대하고 20대, 그러니까 10대 미만의 이제 숫자들이 거의 20%를 넘는 상황이고요. 인구 10만 명 단위로 생각하면 성인에서의 발생보다 소아 청소년에서의 발생이 이미 성인을 추월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소아 청소년에서의 중증 환자도 이미 11명 정도 발생을 했고, 기저질환 있는 아이들이기는 하지만 한 3명 정도가 지금 사망을 했는데, 이 기저질환 있는 아이들이 이제 감염돼 사망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큰 의미를 둬야 되는 게, 그러니까 청소년 사이에 이제 그 확산이 되다 보니까 그나마 청소년 사이 유행이 없었을 때 그런 아이들이 보호가 되고 있었는데, 보호가 되지 않고 그런 아이들이 이제 실제로 감염되고 사망하는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소아청소년에서의 감염도 실제로 이제 사망에 이르는 아이들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걸 의미해서, 지금의 유행 상황, 특히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상황이 계속 더디게 된다 그러면 소아청소년에서 사망 또는 중증 환자의 발생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 당국이 계속 학교 당국들과 이제 협조를 해 가면서 백신을 독려하고 있는데, 아마 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냥 별로 느끼지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오히려 백신을 맞았고 더 위험하게 되는 거 아니냐. 아직도 이 두려움이
백신 접종의 가장 장애물인가 싶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일단 이제 소아청소년에서의 이상 반응 신고 관련된, 사실 신고된 거는 사실 그 중에 특히 중증 이상 반응의 사망 같은 경우도 사망의 원인이 아직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거나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한데, 어쨌든 12에서 17세의 신고율 자체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0.37% 정도 돼서 예. 그 위의 연령대 0.5에서 0.7% 정도는 되는 것보다 오히려 신고율도 매우 낮은 상황이고요. 중증 이상 반응의 신고율도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신고율도 낮은데 실제로 인과관계가 인정된 부분까지 따지게 되면 훨씬 숫자가 낮은 상황들이어서 실제로 아이들에서 10에서 17세에서 이상 반응이 많을 거냐? 그러지 않다. 그리고 중증 이상 반응, 특히 신근염과 같은 경우도 12에서 17세에서 현재 5명 정도밖에 발생을 안 했고요. 그다음에 18세 고3들도 이제 23명 정도 발생을 했는데, 어쨌든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더 숫자가 많은 거는 아니고, 또한 그 아이들이 대부분 회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걱정할 만한 중증 이상 반응 발생하지 않는다는 부분들이 아이들 사이에 이미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상 반응이 너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들은 일단 이런 통계만을 보더라도 괜찮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정은경 청장도 나서서 백신 예방 효과가 확실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 수치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령별 접종률과 또 확진자 발생률이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확진자 범위 말씀을 드리면, 고3 같은 경우에 이제 96% 정도의 이제 예방접종, 94% 예방접종을 했는데, 지금 인구 10만 명대 4.1명이고요. 16, 17세 보면 6.2명, 5.9명인데, 16, 17세가 지금 60% 정도의 예방접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접종을 많이 한 아이들에서 이미 그 확진자의 감소 효과가 있는데, 지금 12에서 15세 사이의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16세, 17세에 비해서는 2배, 18세에 비해서는 거의 3배 정도의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백신 접종 효과가 분명히 드러나고, 최근에 진단된 소아청소년 중에서 그러니까 접종자에서는 한 2명밖에 발생 안 하고, 다 거의 99.8%가 미접종자에서만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백신의 효과는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사례. 어떤 나라는 이미 청소년들이 한 70% 이상 다 접종을 했다는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는 5살까지도 확 낮춰가지고 어린아이들까지 다 하는 나라도 있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일단 이제 5에서 11세가 허가가 된 나라가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가 대표적으로 허가가 됐는데, 이제 접종률이 충분히 올라가서 이미 한 20% 정도 이제 맞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랑 비슷한 12에서 17세 범위 보면 이제 캐나다가 거의 80%를 넘은 상황이고요. 이스라엘이 뭐 58.5%, 64.4%, 미국도 지금 10에서 15세가 49%, 16에서 17세 56.1%여서 한국의 31.2%보다도 훨씬 높은 상황이고, 주변국의 일본도 이미 12에서 17세 예방접종이 60%를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유독 우리나라만, 특히 성인 예방접종이 80%를 넘은 국가 중에서 이렇게 소아청소년만 낮은 국가도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나라는 성인은 덜 맞아도 아이들을 많이 맞추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성인이 많이 맞았는데 아이들이 많이 예방접종 안 하는 이상한 좀 현상이 벌어진 게 너무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기본 접종률을 올려야겠고요. 추가 접종 여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추가 접종을 이미 시작한 국가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12세 이상 전체에 대해서 지금 3차 접종까지 다 이미 승인이 돼서 이미 접종을 하기 시작을 한 상황인데, 뭐 그 부분이야 일단은 뭐 이제 추후에 이제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 이스라엘이나 미국과 관련돼 있는 자료들을 보고 확인하면 되거든요. 미국은 이제 16세, 17세에 대해서는 추가 접종을 이미 시작을 한 상황이고요. 근데 어떻든 간에 일단 12에서 17세에서의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우리나라도 이제 내년 초 되면 이제 5에서 11세도 접종을 시작할 건데, 그 연령대 접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지금의 청소년에 대한 예방접종들을 매우 강하게 권고하고, 또한 안전성, 효과성에 대해서 학부모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계속 공개하고 또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백신 접종은 우리를 지키는 뭐 최소한의 방역 조치라고 봐야 될 텐데요. 이걸 하고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백신 접종 자체가 지금 거부되고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오는 14일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긴 채 집을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엄연주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주엽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화단 앞.
출입을 막는 경찰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아침 7시 40분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이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기진실에서 위에서 사람이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쫓아와 보니까 이미 그때는 이제 119에서도 다 오셔가지고 떨어져가 있는 그 상황만 봤지. 앞서 새벽 4시 10분쯤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사라졌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실종 신고 2시간 전쯤 자택을 나서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이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해당 아파트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했고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이 자택에 남긴 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공개 안 하시나요? 하시나요? 나중에 직접 물어볼게요.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4년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대장동 개발 예정지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 로비 명목으로 2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에게 지난 2015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뜻이라면서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뇌물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오는 14일 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포천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직해온 유 전 본부장은 전날 퇴근길에 비서실 직원에게 사직서를 맡기고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포천도시공사 사장 임기는 다음 달 7일까지였습니다. YTN 엄인주입니다. 유한기 전 본부장이 갑작스럽게 숨지면서 검찰 대장동 수사팀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유한기 전 개발사업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재직 당시 이른바 U1으로 불리던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 이어 U2로 불리며 2인자로 통했던 인물입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선 1차 평가위원장도 맡았습니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이 윗선 수사의 핵심 고리로 지목된 건 2015년 황무성 초대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 정책실장을 여러 차례 언급한 녹음 파일이 드러나 성남시와 도시개발공사를 잇는 가교 부실을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대신 여기 꼭 시장님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 다만 검찰은 앞서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만 적었습니다. 2014년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서 대장동 환경영향평가 로비 명목 등으로 뒷돈 2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대가성이나 자금 흐름 등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 혐의로 신병부터 확보한 뒤 윗선 관여 여부를 캘 계획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피의자 사망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불행한 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분에 종결할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 과정에선 변호인이 항상 입회했고 인권보호 수사규칙도 준수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참고인 조사 등 예정된 일정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당혹스러운 기색은 역력합니다. 수사팀은 최근 윗선 수사 차원에서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 결제 계통에 있었던 전현직 공무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화천대유 특혜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의미 있는 진술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50억 클럽 수사 역시 지지부진한 가운데 수사팀이 또 다른 암초에 부딪힌 모습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유한기 전 본부장의 갑작스런 사망에 정치권에선 특검이 다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특검을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입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비통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짜 큰 혐의점들은 다 놔두고 자꾸 주변만 이렇게
문제 삼다가 이런 사고가 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곧장 맞장구 쳤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까지 특검에 포함하자는 얘기를 진작 꺼냈다며 오히려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법안 자체를 올리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합의를 하자 이 말입니다. 겉으로는 여야 대선 후보가 특검에 한 목소리를 내는 모양새지만 정작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국민의힘은 별도 특검법 제정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서로가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며 남탓 공방 중입니다. 유불리를 따지며 특검을 정쟁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도 이런 거대 양당을 비판하면서 대선 후보들이 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있는 기득권 양당은 오늘 이 시간까지도 내탓 공방으로 쌍특검 도입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특검이 합의되지 않으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대장동 이슈가 다시 대선 전국 현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여야가 특검 도입에 뜻을 모을 수 있을진 미지수지만 여론의 압박이 거세질 경우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늘부터 3박 4일 동안 대구 경북 지역으로 민생 탐방에 나섰습니다. 안동이 고향인 이 후보, 첫 일정으로 경주를 찾아 자신과 경북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네, 대구 경북은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고 또 제가 자부심 갖는 고장입니다. 그리고 아마 현실적으로 볼 때도 이번 선거에서 대구 경북이 갖는 비중이나 또는 중요성이 매우 커질 것 같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에게 이른바 험지로 통하던 곳이지만 일부 행사에는 교통이 통제될 정도로 인파가 몰렸는데요. 이번 일정에는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도 동행했습니다. 김 씨는 앞서 이 후보의 충청권 방문 때도 함께하며 부부 애를 과시했죠.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 작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충북의 사위 말고 충북의 딸 왔습니다. 딸.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 지역을 찾았습니다. 선대위 출범 이후 첫 지역 방문인데요. 윤 후보는 강릉이 외가인 점을 강조하며 강원의 외손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또 뭐 제 외가일 뿐 아니라 강원도를 제대로 한번 방문을 못했습니다. 앞서 충청 지역의 대표들을 만나서는 자신의 뿌리가 충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노래 고향의 봄을 재창했습니다. 충청은 저 선대부터 500년간 살아온 제 뿌리이자 고향입니다. 시작을 뿌리에서 시작하듯이 경선 후보 등록 후에도 또 본선에 들어가 대선을 100일 앞두고도 충청을 방문했습니다. 같은 날 호남을 두고는 마음의 고향이라고 했는데요. 제게 호남은 마음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또 2년간 2003년에서 5년까지 광주지검에서 선후배들과 또 우리 직원들과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검찰총장직 사퇴 직전 찾은 대구에서는 초임지였고 어려웠던 시기 따뜻하게 품어줬던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윤 후보의 고향은 서울이죠. 한편 윤 후보의 강원 방문 일정에는 이준석 대표가 동행합니다. 부인 김건희 씨의 등판이 미뤄지는 가운데 이 대표와 동행하며 청년 유권자들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청년 유권자들의 대부를 자청하고 있는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여야 후보들을 겨냥해 퍼포먼스로 청년 표심 잡겠다고 설친다며 일침을 날렸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비령입니다. 네, 89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후보들의 행보, 또 각 캠프의 상황, 배종호 세한대 교수, 또 김종혁 경제사회연구원 언론센터장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기령 앵커가 후보들의 일정을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경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는 강원도로 가는데 아마 강릉을 갈 것 같죠? 강릉 최씨군요. 그러고 보니까 윤석열 후보의 어머니가 그렇죠. 강릉 최씨. 또 이재명 후보는 그쪽은 뭐 경주이신가 보죠. 이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예. 자, 아내를 동반해서 메타버스를 타고 대구 경북을 찾는다.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의. 일단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내가 TK의 아들이다. 라는 걸 좀 강조하려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충청의 아들이다. 충청 뿌리를 얘기하면서 충청 대망론에 불을 지피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3박 4일의 일정으로 가는데 첫 번째가 표암제라고 경주 이시의 발상지라고 그래요. 여기에 이제 아내랑 같이 가서 대선 출마를 고하는 의식. 이거는 결국은 내가 뿌리가 TK다. 그래서 TK의 아들이니까 TK의 대망론에 호소해서 최대한 지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한 25% 안팎 정도 나오는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 한 19%, 21% 얻었기 때문에 본인은 TK 대망론을 통해서 30% 이상 끌어올리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는 주요 승부처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이제 최근에 김건희 씨,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되는 이분은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논문 표절 의혹에서 뭐 심지어는 줄리 의혹까지 또 주가 조작 의혹까지 있으면서 두문불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나서면서 더욱더 한 사람은 이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출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계속해서 두문불출하니까 그런 의혹들을 더 어떻게 보면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두 가지 행보가 두 가지 의미가 담긴 행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지고 보면 문재인, 노무현 두 대통령의 시절 그 지지를 생각하면 TK 출신인 이재명 후보는 이거보다는 상당히 지금 높아야 될 것 같은데 그거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민주당에서 그 민주당 후보 중에서 TK 출신은 처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이 얻으셔야죠. 이제 지금 저는 저쪽 가는 게 다 이해가 되는 게 어쨌든 선거 때면 어떤 연고라도 다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 학교, 학연, 혈연 뭐 다 따지는데 그래서 특히 이제 경주 이씨신가 보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기서 그 관찰한 사람이 절을 10번 하셨대요. 그래서 행사를 하면서 그럴 정도로 이제 그 행사하면서 제가 이 뿌리가 경주 이씨입니다 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제 부인을 계속 동반하는 건 아까 지금 우리 배종호 선배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현재 그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 그 공식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으니까 그 상대적인 그런 비교 격차 이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가신 거겠죠. 네. 자, 뭐 똑같이 윤석열 후보는 어머니의 고향 이제 강원도로 가는 건데 이준석 대표랑 이제 동행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함께 가는 거는 어떤 뭐 유익한 점이 있을까요? 유익한 점이 있죠.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요. 지금 이준석 대표하면 아무래도 젊은 30대 헌정사상의 초유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30에 특히 이제 2대 남에 확실한 지지 기반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 지역의 젊은 표심을 겨냥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고요. 실제로 보니까 청년들 그리고 또 뭐 지역 경제 관련해서 행보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단합된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최근에 내홍이 심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뭐 당무 보이콧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런 일도 사실은 대선 사상 초유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단합된 모습을 이제는 보여줌으로 인해서 아시겠지만은 이제 강원도 하면은 전통적인 보수의 지지가 굉장히 강한 그런 곳인데 지난번에 이제 탄핵으로 인해서 보수가 분열되면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39% 가장 많은 득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인 좀 지지층을 이번에 다시 좀 이준석 대표와 함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복원시키겠다라는
라는 그런 계산이 담겨 있는 행보가 아닌가 예. 생각이 됩니다. 배 교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통적으로 강원도 하면 보수의 나름대로 어떤 우세 지역인데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앞서고 있었는데 요즘 조금 강원도 쪽에서 내려오는 듯한 기미가 있어서 빨리 가서 수습은 아마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 뭐 여론조사라는 것은 앞으로 선거 끝날 때까지 계속 엎치락뒤치락 할 테니까요. 그거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통령 말고 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은 대개 그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가 같이 다니면서 유세를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제 영부인이 될 사람이나 뭐 부통령의 그 부인은 이렇게 같이 다니는 경우보다는 대개 이제 대통령, 부통령이 같이 다니는데 저희 우리나라는 이제 부통령이라는 제도가 없으니까 그런 게 예. 없었는데 저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후보가 과연 강원도만 갈까 아니면 다른 지역도 같이 갈까 아마 다른 지역도 같이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안에서 전략을 짜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현장에 나가는 것은 아무래도 젊은 피인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같이 나가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사실 따지고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데 그건 워낙 확고한 지지니까 그렇죠. 젊은 사람들을 지금 빨리 더 맞습니다. 끌어와야 되니까 아마 이준석 대표가 같이 동행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효과가 보입니다. 그런데 가는 데마다 같이 가는데 마이크가 넘어오면은 청년 문제라든가 좀 복잡한 문제는 자꾸 이제 마이크가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또 이재명 후보는 정부 야단치고 여당 야단치고 막 하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만 보이고 선대위는 뭘 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 장면을 한번 좀 얘기를 좀 들어보자. 예. 민주당이 너무 안일하게 움직인다. 사실 이런 지적 정말 많이 받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민하게, 신속하게, 과감하게 할 일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느리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는 건지 좀 의문스럽다. 이런 지적들이 많아요. 저도 그 지적에 매우 공감합니다.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 기획하고 결정하신 부분을 제가 전적으로 수용해서 이런 옷을 입고 뛰라고 하면 뛰고 네. 뭐 두 당의 선대위 지금 뛰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평가를 해줘 보시죠. 제가 볼 때는 확연히 좀 대조되는 그런 선대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 가지가 좀 다른 것 같은 게 지금 민주당 선대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슬림형으로 바꿨어요. 네. 메모드형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작동이 안 된다. 기민성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슬림형으로 바꿨고 그런데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메모드형이에요. 반문 빅텐트를 구성하겠다라면서 기존의 핵심 세력들 플러스 과거 민주계 세력들까지 포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메모드형으로 가는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쪽은 상당히 세대 교체를 좀 했다고 봅니다. 중진들을 다 현장으로 빼고 초재선들을 이재명 선대에는 전면 내지는 요직에 포진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윤석열 후보 선대에는 당의 중진들을 여전히 이제 핵심 포스트에 심는 여기에다가 김종인 총괄위원장의 직할부대까지 오는 약간의 이중구조 체제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세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전면 다 진두지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김종인 위원장이 총괄 지휘하고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도 뛰고 그리고 김병준 상임 공동선대위원장도 뛰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의 존재감이 상당히 떨어진 것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김 센터장님은 저는 지금 원래 이제 이재명 후보 선대위가 대형 선대위가 꾸려졌다가 이제 슬림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네. 다 줄이고 그다음에 지방으로 내려가겠다는데 정작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이 후보 본인이 아니 기민하게 신속하게 과감하게 할 일을 해줘야 하는데 너무 느리다.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건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있고 저도 공감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기 캠프에 대한 상당한 불만을 표시한 거잖아요. 그걸 네. 공개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예를 들면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뭐 자극도 되겠지만 상당히 맥이 빠질 수도 있고 민주당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야 뭐 혼자만 잘한다는 거야 이렇게 반발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글쎄 좀 적절치 않은 발언이 아니었나 싶은데
반면에 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준석 후보를 너무 앞세우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이제 갈등이 있었다는 걸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이런 언론들이 비판이 있으면 분명히 이제 다음에는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좀 나서서 하실 거고 이재명 후보도 더 이상은 뭐 당에 대해서 비판을 좀 안 하시지 않을까. 그런 것 같네요. 예, 제가 좀 첨언을 하면은 불만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동료라고 보고요. 그리고 최근 한 달간의 행보를 보면은 어디가 지금 잘하고 있느냐. 이재명 후보 캠프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선출될 때까지만 해도 컨벤션 효과 등등 힘입어가지고 10%포인트 이상으로 얘기했는데 최근에 보면은 완전히 초박빙의 접전 내지는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역전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럼 그 부분은 뭐냐. 이재명 후보의 진두지휘아래 대대적 개편 그리고 이쪽은 완전히 내부 분열 그리고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까지 영입에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초박빙 내지는 역전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시그널이 왔다는 것이고 한쪽은 굉장히 잘하고 한쪽은 못하고 있는 근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김종인, 윤석열, 이준석 이 쓰리톱이 뭔가 그래도 좀 맞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새는 저는 맥을 짚어가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종인 원톱 체제하에서 전체적인 전략을 짜고 그다음에 이제 브로맨스 비슷하게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같이 다니면서 쌍끌이로 밀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니까 지금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 그 여론조사가 대부분 이제 지난주에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런 부분들 조사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여론조사는 또 여러 차례 엎치락뒤치락 할 거예요. 하지만 큰 흐름을 봐야 되는데 지금 김종인 영입 이후에 이준석과 함께 다니는 윤석열 이 시너지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마 다음 주쯤 돼야지 그 여론조사에서 반영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선대위가 이제 후보들을 막 밀어줘야 되는데 선대위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이 지구에서 공동 선대위원장들이 양쪽 다 중도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내용 잠깐 한번 그래픽으로 보시죠. 전화를 통해 저에게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제발 자기 아이들, 가족들에 대해서 이런 공격을 멈춰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작성 당시 상황과 이유와 관계없이 과거에 제가 작성했던 거친 문장으로 인해 상처 입으셨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뭐 인재 영입에 대한 비판이 요즘 많습니다. 뭐 당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는데 당에서 오래 함께 호흡을 맞춘 사람들은 다 내쳐버리고 뭔가 이게 스토리가 있는 드라마틱한 사람들을 그냥 데려오려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인데 자 지금 뭐 한번 어느 쪽이 이번에 선대위원장 사태로 더 타격이 클까를 한번 비중을 한번 재보신다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의 타격이 더 크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 숫자가 많은 거예요. 지금 이제 김성태 전 의원까지 하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선대에서 3명이 낙마를 했고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조동연 전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1명이 낙마했기 때문에 숫자가 많다는 측면이 불리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안의 성격이 굉장히 더 좋지 않아요. 지금 이제 조동연 전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혼외자 사생활 문제가 돼가지고 본인이 사퇴를 했는데 그게 이제 뭐 성폭행을 당했다고 그러니까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동정 여론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김성태 그분 같은 경우는 딸 KT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낙마를 했고 그리고 이제 함익병 이분 같은 경우는 뭐 독재 찬양 그리고 여성 폄하 이런 발언 때문에 낙마를 했고 이제 가장 좋지 않은 게 이제 노재승 전 이제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인데 5.18을 거의 뭐 폭동성으로 인식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촛불 국민들을 굉장히 폄하하는 그런 발언 그리고 뭐 검정고시 출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비정상인으로 인식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세 번째로는 처리 방식에 있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처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노재승 씨 같은 경우는 나흘간이나 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본인이 결국은 자진 사퇴를 했지만은 사실상 강제 사퇴 이런 모습 때문에 굉장히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는 더 타격이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저는 뭐 전혀 반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폭탄이 터졌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 폭탄, 국민의힘에서 터진 건 일반 폭탄이고 민주당에서 터진 건 거의 원자탄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물론 이 인원은 이쪽이 더 많았고 국민의힘이 더 많았고 민주당이 적었지만 조동현 씨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저희가 무슨 따로 얘기할 게 아니라 그동안에 보도됐던 내용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다음에 유튜브나 뭐 다른 쪽에서 얼마나 많이 화제가 됐느냐 이걸 따져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뭐 하미병 씨나 노재승 씨의 발언에 대해서는 뭐 정치 고관여층에서는 상당히 그게 말이 돼라고 이렇게 주장하지만 또 그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발언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고 그 사람이 누구지 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하지만 그에 비해서 그 조동현 씨 같은 경우는 워낙 이 한국 사회 전체를 뭐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한번 뒤집어 놨던 거니까 이 타격이나 피해는 민주당이 훨씬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쪽 얘기를 들으면 맞는 것 같고 이쪽 얘기를 들으면 맞는 것 같고 막 좀 정신없는데 아마 지금 김 센터장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이쪽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분들은 이미 다 노출이 됐던 분들인데 조동현 교수 같은 경우는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이제 막 등장을 했는데 야, 어떻게 대단한 사람을 정말 했는데 갑자기 저렇게 중도 사퇴하게 돼서 아마 그런 데 대한 타격 같은 거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온 사람들이 또 있죠. 이제 바른미래당 같으면은 김관영, 최이배, 바른미래당 출신 김관영, 최이배 두 분이 이제 민주당으로 왔고, 그 다음에 이용호, 금태섭 이 두 분은 국민의힘으로 갔고, 물론 나중에 윤희숙 의원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만은, 자, 근데 이렇게 무게를 이렇게 재보니까 둘을 놓고 보면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쪽이 더 잘 끌고 왔다, 데려왔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 내려질 것 같은데요. 역시 이제 전통적인 지지층, 즉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하면 이제 호남, 그리고 진보인데 여기에서는 제가 볼 때는 표의 이탈이라든지 영향이 전혀 없을 것 같고, 역시 중요한 것은 중도 표심에 과연 어느 영입 인사가 더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이제 김관영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 개혁에 있어서 정치 생태계를 바꾸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고, 최이배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개혁을 내걸면서 경제 생태계를 바꾸겠다, 특히 이제 경제 민주화를 하겠다, 기업 지배 구조를 바꾸겠다 그러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 공개 토론을 하자라면서 굉장히 존재감을 끌어올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이죠. 호남표는 제가 볼 때 끌어가기 어렵고 중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전략기획실장인데 어떤 획기적인 전략기획을 내세워서 중도 표심을 움직일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전략적으로는 상당히 뭐 뛰어난 역량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아니 저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김관영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의원이셨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최이배 의원 같은 경우는 장하성 지금 주중대사시죠. 그 정책실장이 추천에 의해서 정계에 등장하신 분인데 안철수 후보하고 같이 했던 걸로 알지만 또 고향은 이제 군산이신 군산이신가 그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민주당으로 가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흐름인데, 사실은 이용호 의원이나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이용호 의원은 그 민주당 의원이었는데 국민의힘으로 간 거잖아요, 전북에서. 그리고 금태섭 의원도 민주당 의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편이었던 사람들이 다시 자기 품으로 들어오는 거하고 완전히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는 거하고는 전혀 큰 차이가 있다. 큰 차이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김관영, 최이배 두 분은 자기 영역이 좀 뚜렷한 것 같아요. 경제, 정치 이렇게. 그리고 이쪽으로 갔던 이제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역시 여론의 인지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뛰어나니까 이제 어떤 역할들을 하는가는 좀 말씀하신 대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좀 안타깝게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만은 대장동 개발을 둘러싸고 의혹에 연루돼 있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본부장이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돌아가신 분 얘기를 하면서 이걸 뭐 정치적인 득실을 참 얘기하기가 난감하긴 한데 일단 양측의 목소리를 한번 좀 들어보죠. 정말로 몸통은 그대로 놔두고 그 수천억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걸 왜 제대로 조사를 안 하냐. 왜 엉뚱한 데를 자꾸 건드려서 이런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내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특검을 하자는 얘기를 벌써 부산저축은행 뭐 가지고 하더라도 그래 하자는 얘기를 벌써 진작에 꺼내놨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법안 자체를 올리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합의를 하자 이 말입니다. 네, 어쨌든 유 전 본부장의 사망으로 특검 얘기가 다시 확 불이 붙었습니다.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전망을 좀 짤막하게 좀 해주시죠. 결국은 저는 이제 특검 열차의 여야 그리고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측이 올라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이제 이 이슈가 다시 전국의 주요 이슈가 됐고, 그리고 또 두 사람 다 지금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국정조사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서로 이제 상대방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주장만 하고 행동을 안 했는데 지금은 특검 열차에 올라타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대상이라든지 또는 특검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구성과 또 그리고 수사 착수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말만 저러지 정말 하고 싶은 건가?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말이죠. 저는 뭐 특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일단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대선 후보가 되면 예를 들면 특검이 양쪽에 임명됐을 때 상대 대선 후보를 소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사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특검을 했지만 그다음에 뭐 혐의 없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또 몇 년 지나서 그게 다 혐의가 있다라는 식으로 뒤집어지기도 하고 어떤 특검도 현재의 대선 후보들을 상대로 해서 소환을 하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뭐랄까 용기와 능력이 있는 특검이 있을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거의 이미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번에 확인된 건 검찰의 수사 능력이 얼마나 형편없는가라는 것들은 확인됐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이분이 2014년도 8월 달에 하면서 한강 뉴욕사무소인가에 그거 관련해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고 구속적부심 심사를 앞두고 이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2015년 3월 달에 성남의뜰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니까 2015년 성남의뜰과는 관계도 없는 2014년 건으로 해서 이게 영장을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사가 도대체 대장동 수사를 검찰은 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건 뭐 수사가 좀 더 진행이 될 테니까 지켜보죠. 그럼 오늘 김정혁 센터장님, 배정옥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때 받은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부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지난 10월 징계 취소 소송에 이어서 이번에도 사실상 윤 후보가 소송에 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법정 공방으로 번진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 사건의 1심 판단이 1년여 만에 나왔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채우지 못했을 때 사건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윤 후보에 대한 징계 처분이 이미 완료돼 징계 전제였던 직무정지의 효력이 사라졌고 당시 징계 처분이 위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으로 다퉈봤자 윤 후보가 얻을 실제 이득이 없다는 건데 법무부 측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선고 이후 윤 후보 측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별도로 진행 중인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이익의 여부를 판단하셔서 각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저희들은 징계 취소 소송, 본안 소송의 항소심에 주력할 생각입니다. 앞서 윤 후보는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하라는 소송도 냈는데
지난 10월 1심에서 져 항소한 상태입니다. 당시 법원은 정치적 중립 훼손 외에 판사 사찰과 채널A 사건 감찰, 수사 방해 등 대부분 징계 사유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징계가 적법했고 오히려 2개월 정직은 사안에 비해 가볍다고도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 측은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징계 사유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라 법정 공방은 해를 넘겨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수능 생명과학2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변론기일에서 사건 판결을 오는 17일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오는 16일이었던 수시 전형 합격자 발표 마감일을 18일로 이틀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수시 모집의 합격자 등록일도 이달 17, 20일에서 18, 21일로, 수시 모집 미등록 충원 기간은 이달 20일, 27일에서 22, 28일로, 수시 모집 충원 등록 마감일은 이달 28일에서 29일로 모두 하루씩 뒤로 연기됐습니다. 법원이 의사 면허 없는 문신 시술은 불법 의료 행위라며 타투이스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업계 종사자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타투이스트 김도윤 씨는 지난 2019년 의사 면허 없이 남의 몸에 문신을 새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연예인 시술 영상을 본 사람이 불법 의료 행위라며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김 씨는 직접 타투이스트 노조를 설립하고 문신 시술은 의료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피부 아래에 색소를 주입하는 작업이 감염 등 건강상 우려도 있는 만큼 타투 시술은 의료 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면허 없는 김 씨가 의료 행위를 한 건 불법이라고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 측은 문신을 의료 행위로 규정한 29년 전 대법원 판례가 여전히 이번 재판에서도 인용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처음에 이 재판에 저희가 들어갈 시기부터 기존 판례를 많이 인용할 수밖에 없는 1심 재판에 대한 결론은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의사 면허까지 따서 타투를 그리는 사람은 없다며 각종 타투가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 기준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의사 자격 없이 이루어지는 문신 시술, 그리고 반영구 화자의 경우에도 미용 문신이라고 해서 다 이제 그게 기소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부 유죄 판결이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눈썹 문신 등이 유행하면서 국민 4명 가운데 1명이 경험했을 정도로 문신은 보편화됐지만 문신 시술업자들은 여전히 범법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위치 이런 데에 또 뭐 부탁을 한다거나, 근데 뭐 금액을 깎아달라고 한다거나, 약간의 협박성으로 뭐 얘기를 한다거나, 어디에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은 그냥 참고 넘어가거나, 왜냐면 몸을 사려야 되니까요. 교육과 위생 등 의무를 규정한 면허를 신설해 문신업계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 김 씨는 1심 재판에 불복하고 상급심에서 문신 시술이 불법이 아닌 정당한 직업행위로 인정받는 판례를 만들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네, 아주 이름이 긴 시민단체가 하나 생겼습니다. 퇴행적인 오세훈 시장 문화행정 정상화를 위한 문화예술인 시민 모임, 이렇게 됩니다. 네, 촛불 행동을 12월 한 달 동안 펼치겠다고 합니다. 이 시민 모임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네. 자, 서울시의 문화예산은 계획에 따라서 3%까지 올리기로 돼 있는데 어떻게 2.5%에서 올려가던 것이 오세훈 시장이 1.9%로 깎아버릴 수가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과 예술인들이 함께 만나서 즐겁게 일하던 곳들이 타격을 받게 됐다라는 주장인데요. 마을 예술창작소, 문화센터, 예술활동 거점 등등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 분야도 타격이 크다고, 지금 고충이 심하다고 소리가 나옵니다. 보시면 기후환경 예산에서 서울시 44조 예산 중에서 4,500억 원이 삭감돼 버렸다는 겁니다. 사실 서울시 계획대로라면 녹지를 많이 사들여서 그걸 생태공원으로 늘려나가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오세훈 시장 들어와서는 현재 있는 거를 갖다가 수리해서 쓰는 정도로 끝났다는 거죠.
그다음에 낡은 것들을 새로 고쳐가지고 더 기후변화에 더 적응시키는 그러한 사업도 없어졌다. 공공건물은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펴고 있었는데 이것도 없어졌다. 그다음에 미니 태양광 사업,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업자들에 의해서 제대로 되지 않고 미흡한 부실한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거하고 협동조합으로 시민들이 하는 거는 좀 구별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아우성입니다. 서울시는 지금 쓰레기는 다른 지역에 내다 버리죠. 인천에 버립니다. 전기는 석탄 발전소에서 가져다 씁니다. 그러니까 기후 환경에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예산이 결국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왜 없앴느냐라고 물어보면 뭐 마땅한 설명은 없는데 결국 이겁니다. 10년간 시민단체들이 서울시에서 빼간 돈이 1조 원 아니냐, 우리가 ATM 기계냐라고 하는 오세훈 시장의 불만이죠. 그런데 시민단체들이 다시 조정을 해서 공개 청구해서 정보를 분석해 보니까 1조 원이 아니고 2,700억 원밖에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언론, 종교단체 이런 데서 쓴 것도 왜 시민단체가 쓴 걸로 계산하느냐, 이런 얘기고요. 서울시의 입장은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서 계산이 다른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울을 사람 냄새나는 마을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뷰티, 디자인, 랜드마크, 오세훈 시장의 말대로 화려한 멋과 감성의 도시로 꾸밀 것이냐, 뭐 다 좋습니다. 균형을 맞춰가면 되는데 어찌하든 서울시장은 서울 시민과 함께 호흡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천정호 판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년법의 대부 또는 보통 판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5분 이상을 못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속하다 보니까 2시간 정도 뛰어도 법원에서 처분을 받은 아이들이 보호자의 보호력이 약해서 재비한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보호자를 대신해서 보살피는 대안 가정을 만들었는데요. 그 가정을 청소년 회복센터라고 합니다. 그 청소년 회복센터에서는 보통의 가정과 같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번씩 아이들의 심성순환을 위해서 축구단을 조직했고, 쉼터에 온 지는 얼마나 됐어요? 2달 정도 됐습니다. 2달 정도 됐어요? 네. 쉼터 생활은 좀 어때요? 애들끼리 싸우지도 않고 사이좋게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목요일마다 축구도 하고 이제 월요일에 교육도 듣고 좀 생활이 바쁜데 그래도 그런 게 다 하나하나 추억 쌓으면서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밖에 있을 때보다 사고 치는 것도 덜하고 이제 안에 있으면서 밖에서 못 배웠던 것도 배우면서 그래 지내는 게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으로서 처벌할 때는 처벌하고 훈계할 때는 훈계하대요. 그 처벌이 거기서 끝나면 애들한테 상처를 줄 수 있지만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한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 되면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 기다려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예.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자리에서 사법 신뢰가 떨어진 데 대한 질문을 많이 했는데요. 고맙습니다.
저는 그 목요일 날은 다른 어느 약속도 안 하고 이 시간을 꼭 지키고 있고요. 이 아이들이 여기 와서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10일 늦은 밤 계약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했습니다. 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오늘 다른 노동자가 비슷한 사고로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는 바람이 이루어지기에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공사장 정문이 굳게 닫혀 있고 오가는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새벽 시간 현장에서 작업하던 5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면서 공사가 전면 중단된 겁니다. 불순물을 빼내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 범인은 현장이라서 파악 중입니다.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가 숨진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은 일하다 죽고 있습니다. 김 씨가 떠난 뒤 아무런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지난 2019년 출범한 김용균 특조위는 5개월 정도 사고 진상조사 활동을 벌인 뒤 정부의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심층적인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정규직화 등을 포함한 22개의 개선 권고안에 대해서 정부에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발전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문제나 노무비 착복 문제 등 첨예한 쟁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민간 위원들의 평가입니다. 개선 방안 논의 과정에서 현장 노동자 목소리를 직접 들으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정부에서 행한 이행 점검의 내용은 달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손가락만 열심히 관찰한 그 결과이지 않았을까. 정부 역시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협력업체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발전소 보건의료 체계 개선 등을 남겨진 숙제로 꼽았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SNS를 통해 발전소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면목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모든 노동이 차별받지 않으려면 중대재해처벌법 보완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실수해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는 평범한 바람. 그 바람이 오롯이 이루어지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YTN 김철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 2건이 잇따라 발생해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로 차량 정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두 번째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전방주시 태만이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오전 8시쯤 경북 성주군 중부내륙 고속도로 성산일교 부근입니다.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교량 보수공사로 서 있던 2.5톤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1시간 뒤쯤 사고 지점에서 1km 후방인 성주터널. 앞선 사고로 차들이 꼬리를 물고 정체된 상황에서 승합차 한 대가 달려와 화물차를 들이받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 탓에 오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고 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졌습니다. 승합차 운전자와 승객 등 2명이 숨지고 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두 사고 모두 졸음운전 등 전방주시 태만이 원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전자분들이 고속도로는 정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구간 4km 전방부터 갓길에도 입간판들이 아주 많았고요. 후방으로 한 몇백 미터 이내에 순찰차가 갓길에 있었고요. 경고 방송 같은 걸 하고 있었고 그 뒤로도 도로공사 차량들도 있었고요. 도로공사는 최근 한 달 사이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16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 가운데 10명이 졸음운전 등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겨울철 외부 기온이 떨어져 히터를 켜면 차 내부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 두통과 졸음 등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도로공사는 안전을 위해서는 30분마다 차 안을 환기하고 2시간마다 운행을 멈추고 쉬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40대 딸이 8순이 다 된 어머니를 집 밖으로 내쫓아 추위에 떨다 어머니가 숨졌습니다. 함께 살던 가족들이 모두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데요. 김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전주의 한 주택가. 밤 8시 20분쯤 8순이 다 된 할머니가 밖에서 떨고 있다는 이웃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할머니는 끝내 저체온증으로 숨졌습니다. 나이 든 어머니를 집 밖으로 내몬 건 함께 사는 딸이었습니다. 딸에게 쫓겨난 노모는 이곳 집 앞에서 약 1시간 반 정도 방치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는 아들과 딸 그리고 어머니까지 이렇게 셋이서 꾸린 불안정한 가정. 주변에선 이런 비슷한 일이 벌써 여러 번 있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쫓아내는 건지 안 열어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항상 이게 문 열어달라는 소리는 자주 들린다는 거죠? 네, 항상 매번 그랬어요. 매번. 주민센터도 전후 사정을 알고 수시로 안전을 살폈지만 불행을 미처 막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저희 이제 팀장님이 직접 가셔서 입수 문제라든지 병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같이 상의해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검토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딸을 존속학대치사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딸은 경찰에서 어머니 몸에서 냄새가 나 밖으로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악화되면서 정부가 특단 대책을 고민하고 있죠. 유튜브를 통해서 서해바다님, 여태까지 많은 대책이 나왔는데 여전히 확진자가 많습니다. 효과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하고 걱정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유한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1666님, 대장동 의혹에 대한 진실이 빨리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한 수사 상황이 야속하네요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지난 11월 본 방송은 서울특별시가 TBS 라디오 본부 예산을 삭감하여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서울시는 2022년도 TBS 출연금을 항목별로 구분해서 편성하지 않았으며 TBS의 총액을 기준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라디오 본부 예산은 서울시가 삭감한 것이 아니라 TBS가 총 예산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